우리나라 삼국지. 제 18부 경적 필패 첫 번째. 새로운 도 환도성이 자리 잡혀갈 무렵 산상왕은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국상 고우를 은밀히 불렀다. 이제 내 수명이 다한 것 같소. 이렇게 떠나려니 태자가 눈에 밟히는구려. 국상은 부디 태자를 잘 보필해 주시구려. 고우는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다. 심려 마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태자를 지키겠사옵니다. 고우는 을파수처럼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지만 충성스럽고 사심이 없었다. 고우리의 말을 듣고 마음을 놓은 산성왕은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우는 신하들에게 왕의 죽음을 알리고 태자인 교체를 후사로 정한다는 유명을 전했다. 우왕우는 왕의 죽음을 전해 듣고 망연자실했다. 비록 왕이 자신을 멀리하고 소후와 그의 아들인 교체에게 마음을 주긴 했지만 고국천왕이 죽고 나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때 비록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야합했지만 긴 세월 동안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남자이기도 했다. 산성왕이 돌아가자 왕후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함께 새삼 소후와 교체에 대한 원망이 치밀어 올랐다. 그들로 인해 임종조차 지키지 못할 만큼 산성왕과 멀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성대한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 우왕우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서력 227년 산상왕의 늦둥이 왕자 교체가 왕위에 오르니 바로 고구려의 제10대 임금 동천왕이다. 동천왕은 어린 시절부터 성품이 관대하고 인자하여 화내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하고 따랐다. 동천왕은 우왕우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깍듯하게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다했다. 친아들과 다름없이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올리고 우왕우가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폈다. 하지만 왕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신하와 백성을 속이려는 가식으로만 비쳤다. 우왕우는 언젠가는 동천왕의 본모습을 만천하에 밝히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우왕우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면 왕이 반드시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동천왕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어느 날 왕이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궁을 나간 사이 우왕우는 신복을 시켜 왕이 가장 아끼는 한열마의 갈기를 모조리 잘라버리게 했다. 아름다운 붉은 갈기를 자랑하던 한열마의 목덜미는 어느새 볼품없는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우왕우는 왕이 몹시 화를 내어 마구간지기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왕우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궁으로 돌아온 동천왕은 평소와 같이 말을 보기 위해서 시종들을 데리고 마국간으로 향했다.
뒤늦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 마국간지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분명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하지만 마국간에서 말의 몰골을 본 왕은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 했던가. 영원한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 갈기가 없으니 무척 가련해 보이는구나. 잘 돌봐주도록 해라. 왕이 조용히 돌아가자 날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던 마국간 기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궁궐에서 한바탕 난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우왕우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자 의아해했다. 그때 신복이 달려와 아뢰었다. 폐하께서는 그냥 가볍게 탄식하신 후 돌아가셨다 하옵니다. 자신의 계책이 빗나가자 우왕우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우왕우는 왕을 모시는 시녀를 은밀히 불렀다. 너는 폐하께 수라상을 올릴 때 일부러 폐하의 옷에 국물을 쏟도록 하여라. 시녀가 벌벌 떨며 아뢰었다. 제가 목숨이 몇 개 붙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그런 망극한 일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자 우왕우는 표독스런 얼굴로 위협했다. 네가 정녕 이 자리에서 죽고 싶은 것이냐?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녀는 할 수 없이 하명을 받들고 나갔다. 며칠 후 저녁 수라 때였다. 우왕우의 사주를 받은 시녀는 상위에 국그릇을 놓다가 그릇이 미끄러지는 척하며 왕의 옷에 떨어뜨렸다. 뜨거운 국물이 왕의 비단옷에 쏟아졌다. 주변에 늘어서 있던 건시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 국을 쏟은 시녀는 금방이라도 왕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왕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국을 입으로 먹지 옷으로 먹는다고 했더냐. 걱정 말고 다시 또 오도록 해라. 왕은 놀란 시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고 다정스럽게 농을 던졌다. 건시들은 왕의 관대함에 모두 단복했다. 일이 이러하니 우왕으로서도 왕의 묻어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듬해 왕은 우왕우를 태후로 삼고 왕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 대접했다. 우왕우 또한 왕의 한결같은 모습에 감동하여 마음을 고쳐먹고 성심으로 보필하게 됐다. 동천왕이 즉위한 후 몇 년이 흐르자 나라는 온통 활기로 가득 찼다. 그 속에서 강물이 흐르듯 앞시대의 인물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다. 왕의 후견인이었던 국상 고우르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에 명리머수가 임명됐다. 새로운 국상이 의욕에 넘쳐 정사에 열중하니 고구려는 날로 번창했다. 이때 자리에 몸져 누워있던 우태우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할 때가 왔음을 깨닫고 왕에게 뵙기를 청했다. 우태우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왕은 한달음에 침소로 달려갔다. 우태우는 동천왕의 손을 잡고 힘겹게 유언을 남겼다. 내가 일찍이 절개를 잃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고국 천왕을 만난단 말이요. 만일 폐하께서 나를 구렁텅이에 버리지 않으시려거든 산상 왕릉 곁에 묻어주시오. 동천왕은 우태우의 유언을 받들어 성대의 장례를 치르고 산상왕릉 옆에 묻어주었다.
태후의 장례를 치른 며칠 뒤 무자가 와서 심란한 표정으로 아뢰었다. 폐하, 요즘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사옵니다. 동천왕이 궁금하여 물었다. 무슨 일이냐? 밤마다 고국 천왕께서 찾아오시어 말씀하시길 내 우씨가 연우에게 간 것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가 한판 싸움을 벌이고 물러났는데 돌아와 생각해보니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내 사람들을 볼 수 없으니 너는 조정에 고하여 무슨 물건으로든 나를 가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깨달은 바가 있어 고국 천왕릉을 개수했다. 돌로서 봉분을 쌓고 앞에 소나무 7그루를 겹으로 심으니 그 모습이 참으로 장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서력 234년 동천왕 8년 위나라에서 화친을 청해왔다. 동천왕으로서는 심사숙고를 해야만 했다. 이 당시 후하는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외척과 환관의 권력 쟁탈전 속에서 핍박받던 백성들이 누런 투건을 쓰고 봉기하여 전국을 휩쓴 환관 농민군으로 인해 후하는 크게 쇠약해졌다. 게다가 잠잠했던 환관과 외척의 권력 다툼이 다시 일어나고 각지의 군웅이 군사를 일으켜 패권을 잡기 위해 싸우니 나라가 갈수록 황폐해졌다. 이에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유랑생활을 하다가 굶주림과 병마로 쓰러져 갔다. 군웅 중에서는 조조의 세력이 가장 강했다. 조조는 해국의 초연 출신으로 황건군을 진압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조조는 황건군의 투항병들을 소화해 거두고 호족들을 받아들여 세력을 키웠다. 그리고 장안에서 탈출한 한주 유협을 허창에서 받들어 사방을 정벌해 나갔다. 조조는 둔전제를 사용해서 군수물자를 비축하는 한편 널리 인재를 모으고 군사를 키웠다. 그리하여 그 힘을 바탕으로 화북의 맹주였던 원소를 격파하고 화북을 통일했다. 조조가 화북을 통일해 갈 무렵 손권 역시 양자강 중하류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손권은 오군 부촌 출신이었는데 부친 손견은 황건군을 진압한 공으로 장사태수에 봉해졌다. 그는 그 후 형주를 공격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장자인 손책이 그 뒤를 이어 수령이 되는데 강북의 사족인 주유, 장소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동 지방으로 진출하여 6개군을 얻었다. 손책이 젊은 나이에 죽자 아우인 손권이 뒤를 이었다. 손권은 두 아들을 단결시켰고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여 국력을 대폭 신장시켰다. 이때 조조, 손권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유비는 탁군 출신이며 한나라 왕실의 먼 종실로 황건군을 진압하는 데 참여하여 공을 세웠으나 다른 군사가 부족하여 공고한 기반을 이루지 못했다. 유비는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했는데 유표가 죽자 형주를 욕심낸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유비는 형주를 내주고 번구로 달아난 후 제갈량을 손권에게 보내 공동으로 조조군에 대항할 것을 권유했다. 이를 받아들인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은 적벽에서 화공으로 조조의 군사들을 대파하니 조조는 더 이상 싸울 의사를 상실하고 퇴각해야 했다. 이 전투로 인해 유비는 양자강 이남의 형주 4군을 점거하고 익주와 한중까지 탈취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다. 서력 220년 조조가 병사하고 세자인 조비가 한주 유협을 폐위하고 자립하여 국호를 위라하고 낙양을 도읍으로 삼고 보위에 오르자 유비도 그 이듬해 성대에서 즉위하고 국호를 한이라 했는데 다른 말로는 촉 또는 촉한이라 불렸다. 이때 손권 역시 강동에서의 통치를 한층 공고히 하고 도성을 경구로 옮긴 후 초계장수 관우가 조조군과 싸우는 틈을 타서 강릉을 기습하여 형주를 탈취했다.
그리고 이를 되찾기 위해 달려온 유비의 군사를 이릉에서 대패시켰다. 싸움에 패한 유비는 백제성으로 물러났으며 이곳에서 화병으로 죽었다. 선건도 229년에 강수성 지역을 근거로 보위에 오르니 손오라 했다. 이로써 삼국체제가 정립됐는데 이때가 바로 중국의 삼국시대라 불리는 시기였다. 이처럼 서서히 세 나라가 난형난제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위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면 자칫 다른 나라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었다. 국상 명리모수가 신중하게 말했다. 지금 형국을 보아하니 화북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위나라가 가장 세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화친을 요청하는 것은 지금 저들이 총나라와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고구려가 이 틈을 노려 침입해 들어올까 내심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동을 완전히 석권하기 위해서는 오나라와 화친을 맺고 위나라를 견제해야 하지 않겠소? 일단 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신이 보건대 족과 오의 세력을 모두 합쳐야 간신히 위와 맞먹을 정도이옵니다. 오는 멀고 위는 가깝습니다. 만일 저들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먼저 우리나라를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화친을 맺어놓고 형세를 살핀 연후에 저들이 서로 싸워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요동을 공략한다면 쉽게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천왕 명리모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은 위나라와 화친을 맺기로 했다. 한편 총나라의 유비가 죽고 그의 아들 유선이 등극한 이후에 승상 제갈량은 초계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위나라를 쳤으나 위나라 사마의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고 결국 전장에서 병사했다. 이때부터 촉은 점차 쇠약해져 갔다. 위가 촉을 격파하자 오나라의 선거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위의 칼날이 오로 향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고심하던 선관은 위를 견제하기 위해 동북부에 있는 고구려와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북쪽에서 고구려가 위나라를 압박해온다면 위나라도 함부로 남진을 감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침내 오나라의 선관은 호위를 사신으로 고구려로 보내어 화친을 청했다. 동천왕은 다시 한번 고심에 빠졌다. 만일 오나라 선권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나라와 동맹을 맺고 위나라를 친다면 화복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위나라는 적으로 돌리기에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왕은 신하들과 함께 이 일을 의논했다. 이때 대스자 화도가 우렁찬 목소리로 아뢰었다. 위는 적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으나 국력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만일 이때 오나라와 힘을 합쳐 위나라를 공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에 대스자 등내가 반대하고 나섰다. 비록 오나라가 강남을 개발하여 막대한 재화를 축적했다고는 하나 위나라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위가 촉과의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는 했다지만 위나라의 역량에 비춰보면 큰 부담은 아닙니다. 만일 오나라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을 위나라에서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나라에서 온 사신의 목을 베어 우리의 뜻을 알리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국상명리모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위나라는 숨을 거를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오나라 또한 당장 군사를 일으키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 오나라의 사신을 이곳에 머무르게 한 후에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동천왕은 명리모수의 말에 따라 일단 오나라의 사신을 객관에 머물게 했다. 위나라의 조예는 오나라의 선권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다는 첩보를 받고 그 즉시 자신도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다. 명목상으로는 양국의 우위를 다지기 위한 의례적인 사신이었으나 속내는 고구려의 의중을 살피고 고구려가 오나라와 손을 잡지 못하게 견제하려는 것이었다. 위의 사신은 환도성에 도착하여 동천왕을 아련했다. 저희 폐하께서는 오나라의 손권이 귀국의 사신을 보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심려가 크시옵니다. 이것은 은근한 추궁이 아닌가. 동천왕은 순간 화가 치밀었다. 그런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동천왕은 심기가 불편해서 사신을 물렸다. 이에 대사자 등내가 왕의 심기를 살피며 말했다. 폐하, 저들이 무례하기는 하지만 세력이 날로 커가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오늘처럼 가벼이 대하는 것은 앞날을 위해 좋지 않사옵니다. 먼저 오나라 사신을 처단하여 우리의 변함없는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동천왕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다. 짐이 무엇이 무서워 저들의 눈치를 살핀단 말인가? 등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입니다. 큰일을 위해서는 당장의 분기는 잠시 누르셔야 하옵니다. 화도가 오의 사신을 감쌌다. 사신을 함부로 죽인다는 것은 인자하지 못한 일입니다. 게다가 오의 사신 호위는 호방하고 인자한 사람이니 만일 이런 자를 함부로 죽인다면 분명 천하 사람들이 모두 우리 고구려를 꺼리게 될 것이옵니다. 화도는 몇 달 동안 호위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깊은 학식과 관대한 성품에 감복했다. 그것은 동천왕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다른 방책이라도 있는가? 그러자 명리모수가 묘안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호위를 처형한다고 온 나라에 소문을 낸 뒤에 그를 처형하는 척하면서 은밀히 살려주어 오나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죄수의 목을 보자기에 싼 후에 위의 사신에게 보이면 위나라 사신도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동천왕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숙고했다. 아직은 위나라와 싸울 때가 아니었다. 위를 친다 하여도 일단은 저자세를 취해서 저들을 안심시킨 후 군사를 길러 불시에 공격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이었다. 마침내 동천왕은 등내에게 모든 일을 위임했다. 이에 등내는 호위를 처단한다는 소식이 위나라 사신의 귀에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밤을 도와 호위를 도성 밖으로 내보내게 했다. 등내는 왕의 명을 실행하여 죄수의 목을 싼 보자기를 위의 사신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것은 양국의 우위가 공고함을 확인하는 징표요. 위의 사신은 피가 이미 번져서 메말라 있는 보자기를 받아들며 얼굴을 찌푸렸다. 보자기 안에 오나라 사신 호위의 목이 들었다고 생각하니 끔찍한 일이었다. 위나라 사신은 펼쳐서 확인하지도 않고 업을 하며 말했다. 귀국의 대왕께 감사드릴 따름이옵니다. 사신은 시종에게 보자기를 넘겨 나무 상자에 넣어 위나라로 가져가게 했다. 한편 호위는 고구려 군사들의 배려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듬해 요동의 공소년이 위나라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그러자 위주 조예는 태부 사마이에게 군사를 줘 보내는 한편 고구려로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사신을 맞은 동천왕은 드디어 때가 왔음을 느꼈다. 위나라에서 공소년 토벌로 군사를 청해왔소. 이는 우리가 요동을 다시 살필 기회라 할 수 있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시오? 명리모수가 나서서 아뢰었다. 이번 기회에
저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척하며 군사를 보내어 요동의 사정을 살피고 교두보를 확보해 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동천왕은 주부 내탐과 대가 율도에게 정예군사 1천을 주어 위나라와 함께 공소년을 토벌하라고 했다. 고구려와 위나라 연합군은 일거에 공소년의 군대를 몰아붙였다. 결국 공소년은 많은 군사를 잃고 크게 패했다. 공소년이 패하자 내탐과 율도는 군사들을 이끌고 재빨리 요동 서안평을 점령했다. 서안평에 주둔한 고구려군은 토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았다. 이에 사마강은 환도성으로 사신을 보내 군사를 물릴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하지만 동천왕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확답을 주지 않았다. 서기 239년 위나라의 조예가 세상을 뜨자 그의 아들 조방이 뒤를 이었다. 국상이 일어나자 위 조정에서도 한동안 요동의 일을 신경 쓸 수가 없었다. 이 사이 고구려는 서안평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다. 조예의 뒤를 이은 조방의 나이는 겨우 8살이어서 원로 대신인 사마의와 대장군인 종실, 조상이 공동으로 보필하게 됐다. 조상은 명성이 높고 지략이 뛰어난 사마의를 두려워하여 항시 없앨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를 눈치챈 사마의는 서기 249년 선수를 쳐서 조상이 고평릉에 배알 가는 틈을 타 군사를 일으켜 도성을 점거했다. 그리고 곽태부의 명으로 조서를 꾸며 조상을 죽이고 대권을 손에 넣었다. 동천왕은 이러한 위나라의 복잡한 상황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도에게 명하여 요동 서안평 주위로 조금씩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다. 고구려가 요동의 여러 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유자사 관국엄은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만일 이를 내버려 둔다면 요동은 물론 요소 지역까지 완전히 고구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관국엄의 장계가 올라오자 위나라 조정에서는 경론이 벌어졌다. 이때는 아직 조상이 건재해 있었다. 대장군 조상이 사마의를 힐책했다. 어찌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놓아두었단 말이오. 고구려가 계속하여 요동을 잠식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란 말이오. 어서 대군을 보내 그들을 응징해야 하오. 그러자 사마의가 난찬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오. 만일 우리가 동벌에 나선다면 촉과 오가 가만히 있겠소? 촉은 제갈량이 죽은 이후로 쇠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여력이 있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오. 그리고 오는 내부의 정쟁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눈 돌릴 처지가 못 되지 않소. 이때 촉은 제갈량이 죽은 후 그의 후임으로 장완이 정사를 맡았으나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처지였다. 오는 강남의 개발로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사족 세력들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전횡을 일삼으니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했다. 사마이는 지난날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한 책임이 있었으므로 조상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다. 조상이 위주 조방에게 품했다. 폐하, 즉시 유주자사 관국엄에게 명하시오.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청벌하게 하소서. 이리하여 관국엄은 오용산비족을 포함한 5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향해 진군하게 됐다. 이때가 서력 246년 동천왕 20년이었다. 관국엄은 유주자사로서 동북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는 병법에 해박하고 시략이 뛰어날 뿐 아니라 용맹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했다. 유주부의 군사는 삼국을 통틀어 가장 용맹한 군사들로 소문이 나 있었다. 드디어 관국엄의 군대가 장도에 올랐다.
위군 깃발의 행렬이 화처럼 넘실거렸다. 관구검은 현도를 거쳐 고구려의 북쪽 국경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관구검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접한 동천왕은 급히 신하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다. 위군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공격해 들어오는구려. 어찌 대처하면 좋겠소? 명리모소가 침착하게 말했다. 관구검이 이끄는 유주군은 화복에서도 용맹을 떨치는 강병입니다. 정면으로 맞붙는 것보다는 적을 교란시킨 후에 공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군은 분명 비류스를 넘어 도성으로 들어오려 할 것입니다. 미리 비류스 주변의 군사를 매복시키고 간헐적으로 공격한다면 지형을 모르는 적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때 일거에 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짐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리라. 명리모소는 동천왕이 친히 출정하겠다는 말에 걱정이 됐다. 폐하께서는 도성에 계시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무슨 변고라도 생긴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나이다. 선왕들께서도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명성을 날리시지 않았소. 지금과 같이 중대한 상황에 어찌 비겁하게 자리에만 앉아있을 수 있단 말이오.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동천왕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비류스로 나갔다. 관구검의 군대는 국경을 넘자 거침없이 환도성을 향해 내달았다. 일단 도성을 빼앗으면 나머지 잔당은 저절로 항복해 올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며칠 동안 쉼없이 달리던 관구검의 군대 앞에 푸른 강이 가로막아 섰다. 관구검은 고구려의 지리를 잘 아는 군사를 불러다 물었다. 이 강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는가? 이 강은 비류스라 불리는데 고구려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만 지나면 곧 환도성이 보이겠구나. 관구검의 입꼬리가 찢어졌다. 날이 저물자 관구검은 비류스 유역에 진을 치고 군사들을 시켜 배를 찾아보게 했다. 일대의 군사들은 막살을 치고 비류스에 물을 기르다가 밥을 짓고 나머지 군사들은 강가를 살펴 배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저녁 식사 때가 됐을 때 군사들이 돌아왔다. 장군, 아무리 둘러봐도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구검은 저녁을 마치고 군사들에게 명했다. 내일은 모두 강을 건널 뗏목을 만들도록 하라. 다음 날 일찍 아침을 지어 먹은 위군은 주변에 있는 숲의 나무를 베어서 뗏목을 만들었다. 며칠이나 걸려 작업을 마치자 수많은 뗏목들이 완성됐다. 이에 관구검은 부하들을 독려했다. 이 강만 건너면 우리의 목적지인 환도성이다. 드디어 우리의 용맹함을 보여줄 때가 왔다. 뗏목에 올라탄 군사들이 함성을 질렀다. 위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위군 일진이 좌우를 경계하며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다. 선두가 강 건너편에 거의 닿았을 즈음 갑자기 북소리가 들리더니 강가 갈대밭에서 함성이 울려 퍼졌다. 관구검은 고구려 복병이 나타난 줄 알고 놀라 북을 쳐서 군사를 물리고 날랜 군사를 보내 사방을 살피게 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고구려군의 그림자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위나라 군사들은 마치 귀신에게 홀린 기분이었다. 관구검은 군사들의 동의를 진정시키고 부하 장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네, 보아하니 고구려군은 허장성세로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는 것 같소.
장군들의 생각은 어떻소? 현도태소 왕기가 아뢰었다. 고구려군은 비록 수는 적지만은 강하고 날랜 군대입니다. 특히 기병은 체계가 잘 잡혀 있을 뿐 아니라 용맹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강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비류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저들이 예상치 못할 길을 따라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하지만 장군 장문의 일견은 달랐다. 우리는 먼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보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러니 길을 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고구려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일거에 환도성을 쳐야만 합니다. 고구려군도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주변에 숨어서 변증만 울리는 것입니다. 제가 단숨에 강을 건너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그때 장군께서 중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오십시오. 관국엄은 부하 장수들의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하더니 마침내 단안을 내렸다. 이것은 분명 고구려군이 우리를 현혹하기 위한 술책이다. 더군다나 우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 장모는 선봉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 교두보를 마련하라. 그 후에 전군이 일시에 강을 건너 막아서는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환도성으로 내달리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장문은 5천의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넜다. 장문의 군사가 강 건너편에 이를 때까지 사방은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다. 장문은 무태 이르자 군사들 풀어 사방을 경계했다. 하지만 숲이 우거지고 안개가 짙어서 앞뒤를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장문의 군사가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동쪽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다. 장문은 군사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달려갔으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군사들이 허탈해하고 있는데 이번엔 서쪽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문은 사방을 경계하며 서쪽으로 다가가 보았으나 역시 고구려 군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1시경 동안 동서남북으로 달리던 위나라 군사들은 모두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뜨자 사방에 안개가 걷히면서 주변 사물들의 윤곽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 순간 장문의 군사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어느새 나타난 고구려 군사들이 새까맣게 사방을 포위하고 있어. 위나라 군사들은 다급하게 빠져나가려 했지만 인정사정 없이 날아온 화살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몇몇 군사들은 강을 헤엄쳐 달아나려고 했지만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구려군의 창날에 뛰어 목숨을 잃었다. 장문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백병전을 펼쳤다. 강 건너에서 장문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본 관국엄은 장군 허일을 보내 구하게 했다. 허일이 강 건너에 이르자 맹공을 퍼붓던 고구려 군사들은 썰물 빠지듯이 물러갔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장문은 고구려군이 물러가자 군사들을 수습했다. 고구려군의 창칼에 베이고 활에 맞아 죽은 병사가 무려 3천에 달했다. 살아남은 군사들 또한 몸에 성한 곳이 없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치욕스러운 대참패였다. 허일은 장문을 구해서 본진으로 돌아왔다. 장문의 비참한 모습을 본 관국엄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왕기가 관국엄의 심기를 살피며 말했다. 지금 아군은 고구려군의 계략에 빠져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상대의 허점을 노려야 합니다. 저들이 이번 승리로 자만하고 있을 테니 이번에는 우리가 저들의 뒤통수를 칠 차례입니다. 왕기로부터 계책을 들은 관국엄은
그것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장군 허이를 불러 명을 내렸다. 이번에는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 허일 장군은 즉시 군사 1만을 이끌고 강을 따라 올라가 양맥을 지나 고구려군의 후위를 공격하도록 하라. 이에 허일은 고구려군에게 서력을 해주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군사들을 이끌고 급히 말을 달려 양맥에 이르렀다. 말을 재촉하여 양맥의 골짜기를 지날 때였다. 갑자기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양편에서 고구려 군사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윗나라 군사들은 갑작스런 고구려군의 출현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위군들은 달아날 새도 없이 노도처럼 밀려들어온 고구려군의 창에 찔거나 말발굽에 짓밟혀 죽었다. 허일은 당황한 군사들을 진정시키고 활로를 떨구자 안간힘을 다했다. 그가 직접 앞장서 고려 군사들과 싸우니 이를 본 위군들은 다시 힘을 내어 반격했다. 위군의 반격이 거세지자 고구려 군사들은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허일은 그 틈에 고구려 군사들을 해치고 도망쳤다. 허일이 달아나자 고구려군은 더 이상 쫓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허일이 가까스로 양맥 골짜기를 빠져나온 후 군사를 점거해보니 3,000명이나 보이지 않았다. 허일은 결국 양맥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다시 관구검에게 돌아왔다. 두 번의 싸움에서의 참패는 관구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제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패배를 몰랐던 관구검으로선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만 관구검은 역시 범상치 않은 장수였다. 관구검은 치밀어 오른 분노를 누르고 냉정하게 패인을 돌아보았다. 고구려군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공격한 것이 문제였다. 상대를 과소평가하여 대분의 도성을 빼앗을 것처럼 기고만장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관구검은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전술을 구상했다.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이기지 못할 리 없었다. 제18부 경적 필패 첫 번째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지 제18부 경적 필패 두 번째. 위군에 대한 고구려군의 연이은 승리는 명림어수의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명림어수는 적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허허실실의 전법을 구사했던 것이었다. 명림어수는 먼저 장군 유옥구에게 날랜 군사 500을 주어 강가의 갈대숲에 숨어 있다가 위군이 나타나면 함성을 지르게 했다. 이들은 적들이 놀라 허둥거리는 틈을 타서 다시 유유히 사라졌던 것이다.
한편 장군 미루에게 5천의 군사를 주어 숲속 이곳저곳에 매복하게 했다. 명리모스의 예상대로 장문이 이끄는 선봉군이 들어오자 숲속에 숨어있던 미루의 군사들은 각기 시차를 두고 함성을 지른 후 나무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이 때문에 장문의 군사들은 함성 소리만 들었을 뿐 정작 고구려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장문의 군사가 지친 틈을 타서 신호를 보내 일거에 공격해 들어갔으니 위군으로서는 당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명리모소는 또한 유유에게 5천의 군사를 주어 양구로 보내며 일렀다. 저들이 이곳에서 패한다면 분명 이곳의 지형을 잘 아는 현도태수 왕기의 조언에 따라 양맥 쪽으로 돌아서 우리의 후위를 공격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즉시 양맥 골짜기로 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위군이 당도하면 격파하라. 이렇게 해서 유유는 미리 양구에서 기다리다가 허일의 군사들이 나타나자 곧바로 공격한 것이었다. 위군과의 싸움에 연이어 승리를 거두자 동천왕은 기뻐하며 명리모소를 치하했다. 주변의 장수들도 그의 신묘한 계책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위나라 대군이 오히려 우리의 적은 군사만 갖지 못하구나. 관구검은 위의 명장이라고는 하나 지금 그의 목숨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도다. 그러나 명리모소의 얼굴은 밝지만은 않았다. 관구검은 비록 2번이나 우리에게 패해 선수를 빼앗겼다고는 하나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닙니다. 제가 비록 미흡한 계책으로 남아 그를 속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는 2번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천왕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국상은 관구검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 같구려. 내 보기에는 평범한 장수에 지나지 않소. 우리가 기선을 잡았으니 이제 일거에 몰아쳐 저들을 섬멸하도록 합시다. 동천왕은 친히 철기병 5천을 이끌고 관구검을 치기 위해 나서려고 했다. 그러자 명리모소가 막아서며 말렸다. 이번 전투는 매우 위험합니다. 폐하께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날이면 이 나라의 안위 또한 장담할 수가 없사오니 부디 제게 맡겨 주시옵소서. 동천왕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국상은 걱정도 많으시구려. 짐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터이니 걱정 마시구려. 동천왕이 고집을 꺾지 않자 더욱 불안해진 명리모소는 미루를 조용히 불러 일렀다. 경적 필패라. 적을 깔보면 필히 패한다고 했소. 그런데 폐하께서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니 심히 걱정이 되는거리요. 장군이라도 항시 폐하의 옆을 지키시오. 미루는 비장한 각오로 대답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폐하를 지키겠습니다. 동천왕이 친히 5천의 철기병을 이끌고 관구검을 치러 떠나니 명리모소도 1만 5천의 보병을 이끌고 뒤를 따랐다. 한편 천산 근처로 물러나 진을 치고 있던 관구검은 고려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다. 그는 장수들을 모아놓고 작전 지시를 내렸다. 그동안 고구려의 계략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요. 하지만 저들이 정면으로 승부해 온다면 우리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어. 고구려 철기병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보병은 숫자도 많을 뿐더러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번에 방진을 펼쳐 적들의 공격에 대항할 것이니 각 부대는 서로 호응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없어야 할 것이오. 방진이란 진시황이 즐겨 사용한 진법으로 보병 위주의 군대가 기병과 맞서 싸우기에 적합했다. 먼저 군사들이 직사각형 또는 마루목걸이의 밀집대형으로 서는데 앞쪽과 좌우는 장창부대와 궁수부대로 편성된다. 이들이 달려오는 기마병을 막으면 중앙에 있던 돌격대가 앞으로 뛰어나가 상대방과 백병전을 펼치는 것이었다. 이때 앞쪽을 봉이라 하고 양옆은 익, 중앙은 본, 후위는 위라 불렀다. 그리고 좌우에 선비족에 날랜 기병을 배치하여 고구려군의 측면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라. 관구검은 방진과 함께 기동성이 뛰어난 선비족의 기병을 활용할 생각이었다.
비류스를 넘어서 천산에서 10일이 떨어진 곳에 당도한 동천왕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언덕에 올라 위군의 진영을 살폈다. 위군의 진영은 한눈에 봐도 규율이 없고 기치가 어지러웠다. 동천왕은 관구검을 깔보며 말했다. 관구검이 천하의 치장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위군의 진영을 보니 모두 헛소문인 듯하구나. 내 오늘 저들에게 우리 고구려 군사들의 용맹을 보여주겠노라. 동천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위나라 진영으로 쳐나가려 하자 옆에서 명리모수가 간곡히 말렸다. 관구검은 간계가 뛰어나고 흉악한 자입니다. 혹시 무슨 흉계가 있을지 모르오니 폐하께서는 잠시 더 관망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천왕은 명리모수의 말을 무시하고 율도와 유유를 양편에 거느린 채 5천의 철기병을 이끌고 질풍같이 적진으로 내달렸다. 고구려 철기병들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자 관구검은 군사들을 독려하여 순식간에 방진으로 포진했다. 장창부대를 앞줄에 세워 철기병을 막게 했고 그 중간에 국로수들을 두고 기병을 뒷줄에 배치했다. 동천왕이 철기병을 이끌고 달려 위군 진영 앞에 이르니 위군은 이미 장창을 앞선 완벽한 방진을 친 상태였다. 동천왕은 위군의 방진을 보고 크게 놀랐다. 적이 방진으로 포진해 있을 때는 검이나 단창, 도끼 등으로 무장한 보병을 먼저 내보내 백병전으로 장창부대를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동천왕은 단지 기병만을 이끌고 있을 뿐이었다. 동천왕은 황급히 진격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맹렬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철기병을 단숨에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고구려 철기병들이 가까이 오자 위나라 군사들은 일제히 장창을 지켜세웠다. 고구려의 군마는 날카로운 장창에 꿰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지기 시작했다. 앞서 달리던 군마들이 쓰러지자 뒤따라오던 군마들도 차례로 걸려 쓰러졌다. 순식간에 고구려 철기병이 대열이 무너져 내렸다. 이를 지켜보던 관구검은 궁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바닥을 둥글고 있는 고구려 철기병들의 머리 위로 화살이 마구 쏟아졌다. 고구려 군사들은 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날아드는 화살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야만 했다. 간신히 살아남은 고구려 철기병들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구검은 곱게 도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관구검이 깃발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자 위군의 대열 좌우에서 선비적 기병들이 뛰어나와 고구려군을 에워쌌다. 위군에게 포위당한 동천왕은 그제야 관구검을 깔보았던 일을 크게 후회했다. 훈련이 잘된 관구검의 군사들은 방진의 오묘한 변화를 충분히 활용하여 고구려군을 조여오고 있었다. 동천왕은 남은 기병을 이끌고 포위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틈을 주지 않고 다가서는 위군의 창병들에 의해서 저지당했다. 고구려 군사들이 악전고투 끝에 포위망에서 빠져나왔다 싶으면 어느새 사방에서 창들이 날아왔다. 고구려의 군마는 창에 찔려 고목처럼 허무하게 쓰러져갔다. 이때 민우는 동천왕에게 접근해오는 위군을 막아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앞뒤에서 달려드는 위군의 흉명한 기세를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미루를 따라 싸우던 군사들은 10중 8구 적의 공격에 목숨을 잃었다. 동천왕은 수많은 군사들이 악전고투를 하다가 쓰러져가는 것을 보고 탄식했다. 적을 우습게 여겼던 나의 경박함이 죄 없는 군사들을 죽게끔 만드는구나. 이대로 위군의 공격을 당하다간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을 듯했다. 고구려 군사들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악전고투했지만 포위망은 더욱 좁혀들고 있었다. 동천왕은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고 탄식했다. 내 오늘 이곳에서 죽게 되는구나. 그때 겹겹이 둘러쳐진 위군의 장벽을 뚫고 한때의 군사가 달려왔다. 동천왕이 자세히 보니 명리모수의 군대였다. 명리모수가 동천왕에게 다가와 외쳤다. 폐하, 제가 길을 열 터이니 뒤를 따르십시오. 기병을 앞서고 뒤를 따르던 명리모수의 후군이 이제야 당도한 것이었다. 원군의 등장에 힘을 얻은 미루가 강명한 기세로 위군을 베어나가니 적들은 겁을 먹고 길을 터주었다. 동천왕은 명리모수와 미루 덕분으로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병은 물론 명리모수가 이끌고 온 보병들까지도 위군의 포위망 속에 갇혀 죽음을 당하니 그 수요가 1만 8천여 명에 이르렀다.
동천왕은 간신히 살아남은 1천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압록원으로 달아났다. 동천왕은 환도성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환도성으로 향하는 길은 현도태수 왕기의 군사도로 가로막혀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간신히 목숨을 보존한 유옥구와 유유도 패잔병 수백을 모아 왕이 있는 압록원으로 달려와 합류를 했다. 관구검은 동천왕이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고 현도태수 왕기를 시켜 추격하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군사를 이끌고 쉬지 않고 달려 환도성으로 쳐들어갔다. 환도성을 지키고 있던 관민들은 동천왕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도성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병력으로는 관구검의 대군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관구검은 환도성을 포위하는 한편 미리 도성에 숨겨두었던 첩자들에게 은밀히 연통을 해서 동천왕이 전사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고구려군의 길을 꺾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었다. 갑작스럽게 위군이 쳐들어온 데다가 왕까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자 도성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관구검은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 사자를 보내 항복할 것을 요구했다. 도성을 지키고 있던 태자 연불은 대스자 등내를 불러 물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등내는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제가 아직 위와 싸울 때가 아니라고 폐하께 간언을 했지만 듣지 않으셔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옵니다. 우리의 주력군이 패하고 폐하마저 쫓기고 있는 마당에 도성에 있는 미약한 군사만으로 어찌 저들을 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지금으로서는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하자는 말을 듣고 연불은 서슬이 포렇게 꾸짖었다. 어찌 싸워보지도 않고 목숨을 보존할 생각만 하는가? 내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의 도성을 지킬 것이다. 보기 싫다. 썩 물러가라. 등내는 태자가 고집을 꺾지 않자 궁을 물러나오며 탄식했다. 이 땅에 장차 쑥대가 나는 것을 내 어찌 본단 말인가? 등내는 집으로 돌아가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더니 곧 죽음을 맞이했다. 연불이 도성의 모든 성민들을 동원하여 보니 노약자와 아녀자를 포함해서 그 수가 채 1천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환도성의 고구려인들은 비장한 각오로 관구검의 군대에 맞섰다. 이에 힘을 얻은 연불은 성 밖을 향해 외쳤다. 도대체 우리 고기를 어찌 보고 항복을 한단 말이냐? 절대 굴복할 수 없다. 관구검은 군사를 나누어 총공격을 퍼붓다. 연불은 성민들과 더불어 본실의 힘을 다해 막았지만 이미 기세가 오른 위군을 막아내기는 어려웠다. 보름 가까운 공방전이 거듭되는 가운데 한도성의 많은 성민이 죽어나갔다. 그중에는 한 10살이 넘은 아이들과 60이 넘은 노인들도 있었다. 성 곳곳에서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죽은 아이를 부야하는 채 울고 있는 아낙네를 바라보던 연불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불은 등내의 아들 명배를 불러 말했다. 그대의 아비가 충심으로 말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오늘 밤 어둠을 틈타 성문을 빠져나갈 것이다. 아침이 되면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승산도 없는 싸움에 애꿎은 백성들을 더 이상 희생시킬 수가 없다. 연불은 한밤중에 몰래 성을 빠져나와 동쪽으로 달렸다. 연불이 한참을 달리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 환도성이 보였다. 네, 이번에는 힘이 부족하여 성을 빼앗기고 달아난다만 곧 군사를 이끌고 다시 돌아오리라. 연불은 주먹을 쥐며 굳게 맹세하고 책상으로 향했다. 다음 날 동이 트자 명배는 성문을 열고 관구검에게 항복을 했다. 명배의 안내를 받아 입성한 관구검은
궁궐을 쥐부로 삼고 명배를 불러 얘기를 했다. 내 들으니 그대의 아비가 고구려 왕에게 위와 화친할 것을 항상 주장했다고 하더군. 그대의 아비는 현명할 뿐 아니라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 목숨까지 바쳤으니 이를 어찌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관국엄은 등내의 묘소를 선보게 하고 명배를 비롯한 식구들을 돌보아 주었다. 환도성을 함락시킨 후 관국엄은 왕기에게 전령을 보냈다. 고구려 왕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 한편 동천왕을 추격해간 왕기는 압록원에 이르렀다. 왕기의 군사가 추격해오자 동천왕은 명리모수와 대책을 의논했다. 이제 도대체 어디로 탈환한다는 말이오? 차라리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결전을 치릅시다. 명리모수는 왕을 말리고 나섰다. 지금 남은 군사로 왕기의 군사를 대적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일단 남옥조로 내려가 후위를 도모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남옥조는 해안과 비옥한 평야를 끼고 있어 군사와 군량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천왕은 명리모수의 말을 따라 남옥자로 방향을 잡았다. 왕기는 관국엄의 명령이 있었는지라 악착같이 동천왕의 뒤를 쫓았다. 동천왕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렸지만 왕기의 맹렬한 추격을 쉽사리 뿌리칠 수가 없었다. 동천왕은 천신만고 끝에 남옥자로 가는 길목인 중령에 이르렀다. 주변을 둘러보니 겨우 수백의 군사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동천왕은 명리모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내 운도 다 한 것 같소. 명리모수는 침착하게 왕을 달랬다. 이만한 일로 그리 약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적의 추격만 따돌 수 있다면 반드시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후위를 경계하며 따라오던 미루가 달려와 고했다. 폐하, 지금 추격병이 가까이 닥쳐와서 형세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청컨대 신이 목숨을 걸고 적을 막을 터이니 폐하께서는 그 틈을 타서 피하십시오. 미루는 남은 군사들 중 300을 뽑아 결사대를 조직하여 뒤따라오던 왕기의 군사들을 맞아 싸웠다. 왕기의 군사들은 미루의 용맹에 밀려 잠시 주춤했지만 고구려의 군사가 적은 것을 알아채고 곧 미루를 에워싸고 총공격해왔다. 남은 군사를 이끌고 새길로 달아나던 왕 앞에 유옥구가 일천의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다. 유옥구는 동천왕을 보자 눈물을 글썽거렸다. 다시는 폐하를 못 뵙는 줄 알았습니다. 유옥구는 압록원에서 왕기의 군사를 막다가 기회를 보아 도망쳐오는 길이었다. 유옥구가 동천왕을 후회하여 산길을 오르는데 멀리 미루가 왕기의 군사들과 싸우는 모습이 보였다. 온통 왕기의 군사가 새카맣게 모여있는 가운데 미루의 결사대는 작은 점처럼 보였다. 왕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미루가 중심을 잃고 말 위에서 떨어졌다. 결사대원들이 적병의 공격을 막아 미루를 보호했지만 오래 버티기는 힘들 듯했다. 이를 보고 놀란 동천왕은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다. 미루를 구해오는 자가 있으면 후한 상을 내리겠다. 그러자 유옥구가 나서며 말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유옥구는 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언덕 아래로 달려갔다. 고구려 군사들이 험상궂게 달려들자 위나라 군사들은 두려워서 스스로 길을 비켜주었다. 길이 열리자 유옥구는 쏜살같이 말을 날려 미루에게 당했다. 미루는 정신을 잃은 채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유옥구는 미루를 들쳐본 채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이를 본 위나라 군사들이 유옥구를 쫓아 우르르 몰려갔으나 옆에서 따르는 고구려 군사들의 번뜩이는 창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간신히 적진을 빠져나와 왕 앞에 도착한 유옥구는 여전히 몸을 가누지 못하는 미루를 왕 앞에 내려놓았다. 동천왕은 미루를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이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대가 침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데 침이 어찌 그대를 쳐버리겠는가? 미루는 그제야 간신히 눈을 뜨고 왕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미르의 충정에 감동하여 다시 기운을 차린 동천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왕기의 군사들을 피해 산길을 달려 남옥저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위군의 추격은 계속됐다. 동천왕은 위군에 쫓겨서 산기슭으로 달아났다. 이때 왕기의 부장 해무신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산을 포위한 채 고구려 군사들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렸다. 산 위에서 위군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동천왕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신하들을 돌아보았다. 이곳을 빠져나갈 방도가 없단 말인가? 명리모수조차 별 뾰족한 수가 없었는지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이때 유유가 나서며 말했다. 형세가 매우 위급합니다. 그러나 헛되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했습니다. 신이 항복하는 척하면서 위군에게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만일 저들이 신을 믿는다면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음식을 나르는 척 적장에게 접근하여 그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신의 계책이 성공하면 저들은 장수를 잃고 허둥댈 것이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치십시오. 그렇지만 저들이 과연 그대를 믿겠는가?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그대가 적장을 죽이면 저들이 그대를 가만두겠는가? 내 어찌 그대를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겠는가? 유유는 갑자기 웃옷을 벗더니 왕에게 자신의 등을 보였다. 그의 등은 살이 패이고 뼈가 드러나 보였다. 이 정도면 아마 적장도 믿어줄 것입니다. 동천왕은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폐하, 신은 이번에 가면 다시 못 돌아올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고 부디 적을 물리치셔서 신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옵소서. 유유는 말을 마치자마자 혈혈단신으로 왕기의 부장인 해무신의 진영으로 내려갔다. 유유는 해무신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의 이해를 갖추었다. 저는 고구려 장수 유유라 하옵니다. 고구려 왕은 우매하여 소인의 간언을 듣지 않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항복할 것을 권하자 화를 내며 저에게 심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장군 앞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해무신은 예상했던 대로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네 놈은 항복을 가장하여 우리 진중을 염탐하러 온 첩자가 아니냐? 해무신의 호통을 듣고 유유는 자신의 웃옷을 벗어 등에 상처를 보였다.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이 상처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해무신은 그제야 유유의 말을 믿고 상석에 앉힌 뒤 고구려군의 상황에 대해서 물었다. 고구려 교체왕과 군사들의 상황은 어떠하오? 지금 고구려 왕은 수백 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산기슭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식량도 바닥이 났으니 얼마 있지 않아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항복해 올 것입니다. 해무신은 흡족해하며 유유를 융숭하게 대접했다. 어느 정도 술기운이 오르자 유유는 해무신의 눈치를 살피며 제안을 했다. 제가 요리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장군께 감사하는 의미로 손수 요리를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해무신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본래 맛있는 음식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라 그대가 별미를 맛보게 해주겠다는데 내 어찌 거절하리요? 해무신은 군사를 시켜 유유를 주방으로 안내하게 했다. 유유는 요리를 하는 척하면서 지키는 군사 몰래 칼을 식기에 감추었다. 요리를 마친 유유는 손수 식기를 들고 해무신에게 갔다. 해무신이 음식을 보니 빛깔이 뛰어날 뿐 아니라 냄새 또한 기가 막히게 좋았다. 이것은 무슨 요리요? 이 요리는 버섯과 소고기 등
8가지 재료를 채를 썰어 맛을 낸 진미 팔보채라 하옵니다. 해무실은 경계를 풀고 음식 앞으로 다가섰다. 이때 우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쉽게 감춰뒀던 칼을 뽑아 해무신의 목을 찔렀다. 칼은 경동맥을 관통하여 목 뒤로 삐져나왔다. 해무신은 비명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를 본 호위병사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유유를 창칼로 난자해 죽였다. 해무신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위군의 진영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적장을 살피던 유옥구가 달려와 왕에게 아뢰었다. 유유가 거사히 성공한 듯합니다. 조금 전부터 위나라 군영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동천왕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유유가 이제 저 세상으로 떠났겠구나.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 모든 군사들에게 일러 유유의 순국을 알리고 적들을 섬멸하도록 하여라. 유유의 희생은 고구려 군사들의 마음속에 차고 있는 분노를 일깨웠다. 고구려군은 세 방향으로 산을 내려가 위군을 향해 분노를 폭발시켰다. 해무신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위군은 갑작스런 고구려 군사들의 거센 공격에 당황하여 달아나기 바빴다. 위루와 유옥군은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치는 위군을 추격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 위군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위루가 이를 이상히 여기고 건너편을 살펴보니 화도가 이끄는 고구려 군사들이 위군을 막아서며 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협공을 당한 위나라의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대부분 목숨을 잃거나 투항했다. 화도는 미루를 보자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갔다. 폐하께서는 무사하십니까? 예, 지금 국상과 함께 산 위에 계십니다. 화도는 미루와 함께 바로 동천왕에게 나갔다. 동천왕은 화도를 보자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화도가 동천왕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폐하, 신을 보라여 주십시오. 폐하께서 이처럼 어려움에 빠져 계신 줄도 모르고 일이 늦었습니다. 동천왕은 화도를 일으키며 말했다. 모든 것이 짐의 불찰이요. 이제라도 달려와 주었으니 다시 힘을 모아 위군을 몰아내도록 합시다. 소신은 환도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경의 군대와 오부의 군사들에게 기별을 하여 환도성으로 집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폐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위나라 왕기의 군사를 만나 일전을 치르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럼 싸움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우리에게 크게 패해 달아났습니다. 동천왕은 흩어진 군사들을 다시 모아 도성을 탈환할 계획을 세웠다. 이때 환도성에 있던 관구검은 왕기가 패하여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장문이 관구검에게 굴례를 갖추며 나섰다. 장군, 제가 가서 고구려 왕을 잡아오겠습니다. 관구검은 장문을 제지하고 말했다. 우리가 비록 환도성을 점령했지만 그 왕을 잡지 못했으니 고구려 군들이 분명 다시 올 것이다. 고구려는 절대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다. 내 비록 기습작전을 펼쳐 운 좋게 도성을 함락했지만 고구려 왕이 군사를 규합해서 쳐들어온다면 우리의 전력으로는 막아내기 어렵다. 일단 길을 꺾는 데는 성공했으니 군사를 물려 유주로 돌아가 다시 고구려를 도모함이 상책이다. 관구검은 전군에게 명령을 내려 부랴부랴 퇴각 준비를 시켰다. 한편
동천왕은 화도 등의 장수들과 함께 군사 1만을 이끌고 환도성으로 올라갔다. 동천왕이 환도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대의 군사들이 다가왔다. 왕이 고개를 들어보니 관나부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왕은 기뻐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관나부장 자물개가 감격이 겨운 얼굴로 왕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폐하를 다시 뵈니 노씨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왕은 자물개를 일으켜 세우고 말했다. 그대가 할 일이 많소. 그 일을 다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게요. 관나부를 필두로 오부의 장들이 속속 왕의 진영으로 모여드니 고구려군의 군세는 산하를 덮을 만했다. 관구검은 고구려군의 대군이 도성 밖 30여 리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겁을 먹고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오늘 밤 성을 비우고 퇴각한다. 고구려 군들에게 눈치채이지 않도록 은밀하게 도망쳐야 한다. 관구검은 장수 허일에게 후일을 경계하도록 하고 한밤에 환도성을 빠져나갔다. 이튿날 위군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한 명배는 즉시 성문을 열고 동천왕의 군대를 맞았다. 명배를 통해 위군이 모두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군사들 이끌고 성으로 들어갔다. 화도가 왕에게 다가와 말했다. 폐하, 지금 즉시 달아나는 위군을 추격해 그동안의 빚을 갚아줘야 합니다. 옆에 있던 명리모수가 이를 말렸다. 위군은 이미 멀리 달아났을 테고 만일 뒤를 쫓는다 하더라도 관구검이 이미 방비를 해두었을 것입니다. 지친 군사들로 적을 쫓다가는 오히려 당하기 십상입니다. 지금은 먼저 도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백성들을 위무할 때입니다. 복수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환도성에 입성한 동천왕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 환도성은 전하로 인해 여기저기 불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백성들의 시체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영접을 나온 백성들의 얼굴은 몰라보게 거칠어져 있었다. 왕은 희미하게 웃음 짓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동천왕이 궁성으로 들어서니 이곳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웅장하고 아름답던 궁궐은 불타고 부서져서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관구검이 지휘부로 사용해서 그런지 이곳저곳에 더러운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왕은 군사들을 동원해 궁궐을 보수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도성을 재건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동천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논공 행상을 했다. 그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킨 미루와 유옥구, 유유의 공을 제일로 삼아 미루에게는 거곡과 청목곡의 땅을, 유옥구에게는 압록 두룩하원의 땅을 내리고 목숨을 바친 유유에게는 벼슬을 추중하여 구사자로 삼고 또 그 아들 다우를 대사자로 삼았다. 동천왕은 비록 관구검의 군사를 몰아내기는 했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왕은 도성에 남아있는 전하의 흔적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왕은 명리모술을 불러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했다. 짐이 이곳에 있다 보니 자꾸만 위나라 관구검에게 당한 치욕이 떠오르는구려. 이에 명리모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모두가 폐하를
올바로 보필하지 못한 신의 불찰이옵니다. 환도성은 사방이 트여 있어 적을 방비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황성이 지세가 험준하여 적을 막기에 용이하니 그곳으로 천도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짐의 뜻과 합당하도다. 세력 247년 동천왕은 도성을 동황성으로 옮겼다. 앞서 유리명왕 당시 헐성골성에서 국내성으로 옮겼고 산상왕 때 다시 환도성으로 옮겼으니 동명성왕 이래 세 번째 천도가 되는 셈이었다. 출연 이완호, 황원, 정기항, 이종구, 유만준, 권혁수, 황일청, 김익태, 기경옥, 박태호, 문관일, 이은주, 원호섭, 김민성, 이장원, 박영화, 이재웅, 김명수, 이상훈.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제18부 경적 필패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